지금 유럽연합해양안보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해역에서 벌어진 17분간의 믿을 수 없는 사건 때문입니다. 민간 선박 29척이 한 달간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했지만 결과는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폭풍 예보 36시간, 경계선 침범 사해리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 17분. 모든 분석관들이 한국의 후퇴를 확신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애초에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로 위협하지 않고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발포하지 않고도 완벽히 제압하는 나라.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걸까요? 잠시 후에 세계가 왜 이 문제에 주목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테오 리베라입니다. 유럽연합해양안보국에서 위기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9시 브뤼셀 본부 13층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 향이 복도에 퍼져 있었고 동료들의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해양 리포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저위험 등급이라는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23페이지에 걸친 분석 자료를 읽으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늘 정치적 언어만 앞서는 국가였거든요. 지난 3년간 해상 분쟁 관련 성명을 17차례 발표했지만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뿐이었어요. 그마저도 경고방송 수준이었습니다. 엘레나 슈미트가 옆자리에서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독일 출신인 그녀는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죠. 마테오, 한국 해역 상황 어때?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덮으며 대답했어요. 성명은 세지만 행동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어.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 시내가 평온했습니다. 유럽의 아침처럼 예측 가능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관련 보고서를 일상 업무 파일함에 넣었습니다.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거든요. 오후 2시 14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브뤼셀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둥근 테이블에 8명의 분석관이 앉았습니다. 아시아 담당 부서장인 피에르 뒤프레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지난 분기 동아시아 해상 분쟁 패턴을 보면 피에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스크린에 각국별 대응 강도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한국은 중견국 중에서도 신중한 편이야. 갈등보다는 협상을 선호하지. 이탈리아 출신 분석관 마르코가 손을 들었어요. 실제로 한국이 강경 대응을 한 사례가 있나요? 피에르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2021년 어선 충돌 사건 때도 결국 외교적 해결로 마무리됐어. 물리적 충돌은 피하는 게 그들 스타일이야. 회의실의 다른 분석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출신 소피가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문화권 특성상 체면을 중시하니까요. 말로는 강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절제된다고 봐야죠. 저도 자연스럽게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책상으로 돌아와 한국 해양 정책 변화 추이를 다시 살펴봤어요. 과거 10년간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강한 말, 국제 여론 환기 점진적 타협 현상 유지. 이 공식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어요. 저녁 6시 퇴근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또 다른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피식 웃으며 컴퓨터를 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지하철에서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예측하기 쉬운 국가였습니다. 말은 강하지만 행동은 신중하고 결국 기존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엘레나가 급하게 제자리로 왔습니다. 손에는 위성사진 출력물 5장을 들고 있었어요. 마테오, 이상한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첫 번째 사진을 펼쳐보니 서해 북부 해역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들이 12개 찍혀 있었어요. 어제 오후 3시 촬영분이야. 민간 어선으로 보이는데. 엘레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대경을 들어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범한 조업 활동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같은 해역, 오후 6시 촬영분이었어요. 점의 개수가 19개로 늘어 있었습니다. 선박이 증가했네. 저는 별다른 관심 없이 중얼거렸어요.
어장에 고기가 많으면 배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엘레나가 세 번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야. 그녀의 손가락이 각 선박 사이 거리를 가리켰어요. 평균 간격 2.1 헬이 거의 직선으로 정렬돼 있어. 저는 자를 대고 측정해봤습니다. 정말로 일정한 간격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선들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군을 따라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이 배치는 마치 누군가 자와 컴퍼스로 그어놓은 듯 규칙적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이런 간격으로 움직이지 않아. 엘레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번째 사진에서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 촬영분인데 대부분 선박이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조업을 위해서라면 밤에는 항구로 돌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야간에도 그대로 있다고?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엘레나가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오늘 아침 8시 촬영분. 27척으로 늘었어. 선박들은 여전히 직선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간격도 정확히 2.1 헬이었어요. 이건 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스며올랐어요. 이게 정말 어선들이 맞나? 엘레나가 컴퓨터 화면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선박 식별 코드로는 모두 민간 어선으로 등록돼 있어. 하지만 움직임은 배치야. 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20년간 해양 분석을 해온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작위 조업이 아니라 의도적 배치였어요. 누군가 이 선박들을 마치 체스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오후 햇빛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실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이 배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저는 외교부 일정표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각국 정상들의 방문 스케줄이 가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이 보였어요. 한국 정상 방문 일정이 언제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니 상세 정보가 떴어요. 방문 예정일은 30일 후였습니다. 정확히 다음 달 15일이었어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엘레나가 보여준 첫 번째 위성 사진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정상 방문 정확히 30일 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저는 달력을 펼쳐놓고 날짜를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선박 12척 집결 시작일, 19척으로 증가한 날, 27척이 된 오늘까지. 모든 날짜가 정상 방문 카운트다운과 일치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산이야. 엘레나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뭘 찾고 있어?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봐, 선박 집결 시작일이 정상 방문 30일 전이야. 하루도 차이 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타이밍을 맞춘 거야. 저는 그녀의 말을 받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책상 서랍에서 과거 사례 파일을 꺼냈어요. 지난 2년간 비슷한 해상 분쟁들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각 사건의 시기를 살펴보니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어요.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점 직전에 항상 해상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압박을 가해서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거군. 엘레나가 분석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정교했어요.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한국 외교 일정을 더 자세히 검색했어요. 정상 방문 기간은 사흘, 주요 안건은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였습니다. 해상 분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압박의 목적이 뭘까? 저는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턱을 괴며 대답했어요. 아마 정상 방문을 취소시키거나 최소한 분위기를 흐리려는 거 아닐까?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라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어제까지만 해도 예측 가능했던 나라가 갑자기 미지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야근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집으로 갔을 시간인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일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였어요. 과연 한국이 이 정교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상 방문까지 23일 남은 아침, 기상청 예보가 들어왔어요. 서해 북부에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36시간 후 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풍속은 초속 25m, 파도 높이는 3m까지 예상됐어요. 이 날씨면 어떤 배라도 피항해야 할 텐데. 엘레나가 기상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민간 어선이 이런 폭풍을 견딜 리 없었거든요. 아마 오늘 밤이면 모든 선박이 철수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위성사진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선박 숫자가 27척에서 29척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폭풍 경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거였어요. 미쳤나?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엘레나가 새로운 분석 자료를 들고 왔어요. 경계선까지 거리 4일이야. 어제보다 1일이 더 가까워졌어.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폭풍 전에 더 위험한 위치로 이동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후 4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피에르 부서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강경 대응할 가능성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분석관 마르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해상작전은 불가능해요. 한국도 알고 있을 거예요. 프랑스 분석관 소피가 덧붙였어요. 게다가 민간 선박 상대로 무력 사용하면 국제 여론이 악화되죠. 저도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 조건이면 누구라도 뒤로 빠질 거야.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풍, 민간 선박, 국제 정상 방문을 앞둔 시점. 한국에게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독일 분석관 클라우스가 과거 사례를 언급했어요. 2019년 동중국해 사건 때도 태풍 전에 모든 활동이 중단됐잖아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다들 똑같아요. 회의실에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퍼졌습니다. 피에르가 정리했어요. 그럼 한국은 내일까지 대화 제의를 할 거야. 폭풍을 핑계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겠지. 저는 노트에 한국 후퇴 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모든 분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저녁 7시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해상 압박 세력 우위, 한국 외교적 해결 모색 가능성 높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어요.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브뤼셀에도 비가 올 예정이었어요. 서해 바다는 지금쯤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컴퓨터를 끄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예측하기 쉬웠어요. 현실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나라. 내일이면 그 예상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해 바다는 거친 파도로 뒤덮였어요. 저는 일찍 출근해서 위성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선박이 철수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화면 속 현실은 달랐어요. 민간 선박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9척 모두 폭풍 속에서도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9시 엘레나가 긴급히 달려왔어요. 마테오, 큰일이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위성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한국 해군 함정 2척이 움직이고 있어. 자료를 펼쳐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감시함 한 척이 해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함정은 차단 위치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언론 발표가 전혀 없었거든요. 보도 자료는? 저는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한국 국방부, 외교부, 어디서도 발표한 게 없어.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보통 군함이 움직이면 반드시 공식 입장이 나오거든요. 오후 1시,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 공군 해상 초계기가 해당 해역 상공을 비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레이더 감시망도 강화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피에르 부서장이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분석관이 똑같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였거든요. 마르코가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아마 내부 검토 단계일 거예요. 곧 철수할지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소피가 끼어들었습니다. 폭풍 중에 이런 작전은 너무 위험해요. 저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봤어요. 말이 없다는 건 준비가 끝났다는 뜻일지도 몰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경 함정까지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총 5척의 한국 함정이 해역 주변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 성명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엘레나가 새로운 위성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봐, 한국 함정들의 배치야. 화면 속에는 완벽한 포위망이 그려져 있었어요. 감시, 차단, 지원 위치가 전술 교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한국이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준비를 완료한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후퇴를 확신했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민간 선박 중 3척이 경계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위성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저와 엘레나는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첫 번째 선박이 경계선을 이래리 침범했습니다. 오전 10시 3분이었어요. 한국 감시함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역시 참고 있네. 엘레나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선박도 차례로 경계선을 넘었어요. 10시 9분, 침범 거리 이해리. 여전히 한국 함정들은 조용했습니다. 회의실에 긴급 소집된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결국 후퇴하는군. 마르코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10시 20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국 함정에서 사격 통제 레이더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의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FCR 신호 감지. 다중 목표 라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는 실제 공격 직전 단계였어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최종 준비였습니다. 설마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레이더 신호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동시에 로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침범한 3척의 선박 모두가 표적이 됐습니다. 긴장감이 회의실을 지배했어요. 10시 25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범 선박들이 급격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엘레나가 실시간 추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후진하고 있어. 경계선 바깥으로. 한 척, 두 척, 세 척. 모든 침범 선박이 빠른 속도로 철수했어요. 레이더 로곤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10시 37분, 모든 선박이 경계선 바깥으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총 17분 만에 상황이 종료된 거였어요. 한국 함정들의 레이더도 로곤을 해제했습니다. 한 발의 사격도 없었어요. 쏘지 않아도 이미 끝난 게임이었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한국은 실제로 쏠 의지와 능력을 모두 보여줬고 상대방도 그걸 정확히 읽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어요. 나머지 26척의 선박들도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시연을 본 후 더 이상 버티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오후 2시 해당 해역에서 민간 선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지속됐던 압박이 단 몇 시간 만에 끝난 거였어요. 한국 함정들도 차례로 원래 위치로 복귀했습니다. 엘레나가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발포 없음, 충돌 없음, 부상자 없음.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히 전달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위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고 정확한 순간에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폭풍이 지나간 서해 바다처럼 모든 게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당 해역 위성 영상을 확인했어요. 혹시 선박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계속 조용했어요. 엘레나가 일주일치 추적 데이터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완전 철수 후 재접근 시도 제로야. 그녀의 보고서에는 명확한 패턴이 드러나 있었어요. 한번 물러난 선박들은 아예 그 해역 근처로 오지 않았습니다. 보복이나 제시도도 없고. 저는 확인하며 물었어요. 엘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상했어요. 보통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압박을 이어가는데 말이죠. 오후 3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본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분석을 요구했거든요. 피에르 부서장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번 해상 분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마르코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의 승리죠. 하지만 그는 말을 흐렸어요. 승리라고 인정하기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습니다. 소피가 이어받았어요. 너무 일방적이었어. 상대방이 저항할 기회도 없이.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포인트 아닐까요? 충돌 자체를 예방한 거잖아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복잡했어요. 모두가 예상과 너무 다른 결과에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분석관 클라우스가 핵심을 짚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야. 승리 선언도 경고 메시지도 없어.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상황 종료 후에도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졌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어. 저는 상대방 입장을 분석해봤어요. 레이더 로곤 앞에서 스스로 철수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체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엘레나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타국 언론 보도도 거의 없어. 마치 쉬쉬하려는 것 같아. 국제 뉴스에서도 이 사건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당사자들이 모두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요. 오후 5시 한국 측 공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은 단 한 줄이었어요.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정상적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간결함에 놀랐습니다. 보통은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한국은 사실만 담담히 말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말이죠. 회의 마무리에서 피에르가 정리했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바를 얻었네. 해역 안정, 정상 방문 일정 유지, 국제적 이슈화 방지까지. 모든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한 거였어요. 저녁 7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침묵이었어요. 이겼다고 떠들지도 않고 상대를 굴복시켰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불빛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서해 바다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었어요. 힘의 균형이 말없이 재정립된 거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이기고 나서도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승리를 과시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한 나라 말이에요. 2주일 후 예정대로 한국 정상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브뤼셀 공항에 도착한 전용기에서 내린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환영식, 정상회담, 경제포럼까지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해상 분쟁이 있었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엘레나가 최종 분석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문화 교류 확대, 경제 협력 강화, 기술 파트너십 체결. 정상회담 성과가 나열돼 있었어요. 해상 안보는 의제에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다뤄졌어요. 오후 2시 한국 대통령의 유럽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시청했어요.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었습니다. 협력과 상생만 강조됐을 뿐 갈등이나 대립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이건 승리가 아니라 기준을 세운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긴 후에도 상대를 짓밟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였습니다.
저녁 6시 공식 만찬이 열렸어요. 유럽 정상들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외교였어요. 2주 전 해상 긴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피에르 부서장이 제게 물었어요. 마테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기존 분석 틀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급 억제 전략을 구사하는 실행 국가예요.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보다 계산으로 움직이는 나라죠. 엘레나가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가 틀렸던 건 한국을 과소평가한 거야. 이들은 못했던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거였어.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정상이 브뤼셀을 떠났어요. 공항에서의 환송식도 따뜻했습니다.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해상 분쟁은 이미 잊힌 과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깨달았어요. 진짜 실력 있는 나라는 문제를 터뜨리지 않고 해결하는 나라였습니다. 소리치지 않고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나라 말이에요. 그날 오후 서해 바다 위성 영상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평온한 바다였습니다. 어선들이 평화롭게 조업하고 있었어요. 2주 전의 긴장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 시내가 보였어요. 일상으로 돌아간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 힘에 대한 정의, 외교에 대한 이해까지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충돌 없는 억제, 승리 후의 관대함, 조용한 강함의 미학을. 이제 알겠어요. 진짜 힘은 먼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준비해서 선을 넘는 순간 끝내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힘이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